일단 미국 쪽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가 이번 주에 빅 이벤트였고 이게 좀 애매해요. 뭐가 애매하냐면 첫날은 파월 아저씨가 이게 약간 인슈런스 컷을 했잖아요. 보험적 금리 인하다. 그러니까 추세적인 인하는 아니다라고. 아니 그러면서도 올해는 3번 인하고 점도표는 결론적으로 보면 내년에 한 번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혼돈이 왔는데 어젠 또 러셀까지 해가지고 4대 지수가 모두 신고가였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이게 좀 혼돈이 오잖아요. 일단은 네. 우리가 이제 FOMC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예상과 이제 흐름이 좀 비슷했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예상했던 것은 25bp나 10월과 12월 연달아서 3번에 걸쳐서 인하. 그러면 기대하고 전투표상으로 아마 이제 3.6에 맞춰지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거의 일치를 합니다. 다만 이제 내년도는 2회 정도 예상했다가 1회 정도로 조금 줄었다라는 부분. 다만 이제 전체적인 멘트는 사실 이제 파월 의장의 멘트가 정말 이 행간에 하나하나를 잘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뭔가 좀 자제한 듯한, 그러니까 뭔가 내용을 최대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지만 나는 여기까지만 할게 이런 의도가 상당히 많이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단 팩트는 연속 인하에 대한 부분을 남겨줬다는 걸 했고 네.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예외였죠. 의외였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똑같이 언급했는데 관세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고 경기는 나쁘지 않다. 좀 이따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파월 의장 발언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예.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이 나쁠 건 없습니다. 다만 이걸 행간의 의미를 잘 읽어보면 시장이 녹록지 않다라는 부분은 이제 되거든요. 아마 이제 파월 의장이 임기가 내년 5월까지인데 실제로 6개월 전에 새로운 의장이 뽑히잖아요. 그럼 11월이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9월 다 갔으니까 불과 한 2달도 안 남았거든요. 예. 그러면 아마 본인은 여기서 뭔가 내가 어떤 트러블을 유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라는 일종의 자제되는 의미가 강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판단을 못하니까 변동성이 왔다 갔다 했던 부분이 있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뭐 나쁠 거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특히 이제 이번 주가 선물옵션 만기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옵션 만기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옵션 만기 때는 콜이냐 푸시에 따라서 결제 지수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이제 거기에 몰리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누구나 봐도 알겠지만 기술주의 콜 베팅이 워낙 많죠. 예.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 이번 주에 거의 못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부분이 나왔고 그 영향을 우리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번 주 오늘 금요일 이제 만기 마지막 날이니까 아마 기술주 위주의 유종의 미는 거둘 것이다. 다만 이 후유증은 다음 주에 일부 나올 수 있다. 라고 보면 이걸 미리 캐치한 헤지펀드들은 적어도 오늘 정도에는 물량을 좀 빼겠죠. 그는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 시장이 오늘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채팅창을 봐도 구독자분들도 어제는 뻘겠는데 오늘은 뻘고 온 게 조금밖에 안 보이네 이러시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잘 못 찾잖아요. 근데 미국 쪽이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있고 그래서 미리 해지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좀 들어왔을 수도 있다라고 특별히 뭐 문제가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우리 건 시장이. 전혀 없고요. 네. 전체적으로 기술주 콜 배팅을 위해서 특히 우리가 엔비디아에 기울어진 장이 나오면서 작년 7월 같은 경우에 보면 엔비디아에 갑자기 풋 배팅이 늘어날 때 선물옵션 만기 기준 딱 지나가서 옵션 만기 때 크게 한번 하락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기술주들이 워낙 많이 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이 콜풋 레이티오가 굉장히 만기 때 민감하게 좌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번 주까지는 기술주들이 굉장히 잘 오르는데 나쁜 건 아니지만 일부 오버슈팅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오버슈팅은 선물옵션 만기가 끝나는 다음 주 되면 어쨌든 이걸 결제를 받기 위해서 밀어붙이면 대부분 프로그램 매수 물량으로 밀어붙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매수 물량은 다음 주 되면 매도 물량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수했던 물량이 매도로 전환되면서 다음 주에 기술주 조정은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기술적으로 좀 조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게 싫으니까 단기 펀드들은 충분히 여기서 차익 매물을 일부 내보낼 수 있고 오늘 아마 이제 우리도 외국인들이 한 오랜만에 한 6천억 가까이 코스피에서 파는데 대부분 기술주에 몰려 있거든요. 이거는 단기적으로 아마 이제 그런 물량들에 대해서 차익 매물을 좀 내보낸다. 그러니까 크게 의미를 두기보다는 그런 그냥 과정상에서 나오는 매물이다. 이 정도로만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한 조정이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조정이 건강한 게 어디 있어? 조정은 기분 나쁜 거지. 기분이 나쁘실 맞아요. 수 있지만 맞아요.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는 용어 가운데 특별한 이유 없이 조금 이제 선반영돼서 혹은 좀 이제 해지성으로 움직이는 그렇죠. 건전하지 않은 조정이다. 그래서 이럴 때는 비중을 좀 같이 줄여주고
비중 좀 같이 들리는 분할 청산과 분할 진입을 좀 체계화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좋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같이 비중 좀 줄였다가 다음 주에 조정을 받으면 또 비중 또 늘리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지난 얘기긴 한데 좀 짧게 요건 한번 여쭤봐도 될 것 같아요. 파월 아저씨가 얘기한 거 중에서 행간 말씀하셨잖아요. 좀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이번 멘트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 그 부분 그냥 나왔던 뭐 금리는 3번 인하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어쨌든 관세에 의한 인플레이션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표현대로 하면 수입업자들에 의한 인플레이션 유발 요인이 소비자한테 전가되지 않는다. 이런 말은 중간에 유통업자들이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있다라는 예. 말이고 그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월마트 같은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월마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트럼프 집권에 이길 때 중국의 관세 40% 때려도 이걸 우리가 충분히 가격 조정할 수 있어. 라는 의지를 표현했는데 이제 그런 류의 뉘앙스가 좀 포함된 거죠.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좀 제한적이다. 대신 고용은 좀 나빠지고 있다. 근데 이걸 보면 이런 거죠. 지금까지는 파월 의장의 표현이 고용이나 이쪽은 탄탄하다, 좋다였거든요. 맞아. 근데 이제 이게 지금은 만약에 시장에 충격을 줄 것 같으면 악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표현은 안 하죠. 나쁘지 않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좋았던 구간에서 지금은 나쁘지 않은 중립적인 구간에 내려온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애둘러 얘기했는데 그리고 이제 결정타가 있죠. 결정타가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증시를 바라볼 때 어느 정도 오르고 어느 기간 동안 상승할까를 그 예측하는 매크로적인 부분을 볼 때 예. 그러니까 이 표현이 가장 중요한데 파월 의장이 그러니까 금리를 막 강성으로 인상시키는 그 강경한 입장에서 하루아침에 금리 인상이 중단됐을 때 멘트를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난 첫 번째 FOMC 때 예. 그때 뭐라고 파월 의장이 얘기했냐면 두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하나는 이전의 그 강성의 나의 모습은 사실 내 본 모습이 아니다. 나도 이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던 부분이라는 자기에 대한 어필을 한번 했고 또 하나는 금리를 인하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죠. 뭐라고 예. 언급을 했냐면 금리는 경기가 나빠서 인할 수도 있고 경기가 나빠질 것 같아서 인할 수도 있고 경기와 무관하게 인할 수도 있다. 근데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 만약에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경기가 나빠서 하는 게 아니라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90년대 이후에 확률로 보면 경기가 나빠서 인하는 경우가 한 60% 되거든요. 예. 그래서 금리 인하하면 좋은 건 아니죠. 근데 한 20%는 나빠질 것 같아서 선제적으로 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좀 덜 나쁜 케이스죠. 이번에 이제 거기에 해당되죠. 근데 원래는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거는 경기와 무관하게 금리를 인하한다는 가장 좋은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표현을 보면서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구나라는 예. 기대감을 가졌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멘트가 처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경기가 나빠질 것 같아서 선제적으로 인하한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하지만 최선의 경우에서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면 고용이나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하하는 케이스가 이전에 얘기했던 아주 좋은 상태에서 이제는 중립적인 수준으로 후퇴를 했다. 아마 이 파월 의장은 여기 정도 멘트까지만 하고 물러나실 것 같은데 그 뒤에 상황은 좀 우리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나빠질 수 있죠. 그게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럼 경기에 대해서 특히나 고용에 대해서는 이제 투자자들은 신경을 좀 써야 될 때가 써야 될 때가 왔죠. 이 낫배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쁘지 않아. 이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이게 소개팅을 받을 때 이게 성격 어때 그러잖아요. 낫배 그러면 안 받아 그러잖아요. 그게 낫배시 약간 배드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시장에 충격을 줄 의도가 있었다면 사실은 악화되었다 표현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좋은 상태에서 중립 상태로 악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현재 상황이 나쁘지 않다. 충격을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애도를 표현했죠. 아마 그거는 여러 가지 상황이 정치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서 아마 발언을 한 걸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금리 인하하면 달러 약세로 가갖고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채권 금리도 내려가야 되는 건데 좀 기현상이 나타나긴 합니다. 달러가 강세로 돌았고요. FOMC 이후에 그 다음에 채권 금리도 올라갔어요. 지금 오늘도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채권 값이 약세로 간 거잖아요. 이게 좀 약간 현상이 다른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된 범위 안에서 이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됐고, 네. 그러면 금리 인하에 좀 베팅했던, 예를 들면 채권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달러 약세에 베팅했던 쪽에서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일부 나왔다. 그러면 약간의 리바운딩이라고 봐야 되고,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죠. 다만 지금 트럼프 정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저유가 저금리 약달러 이 세 가지가
보니까 기조적으로는 가고 있지만 관세 문제와 맞물리면서 예. 사실 이게 이론적으로 맞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상했던 부분처럼 아주 매끄럽게 가지는 않죠. 아마 채권 투자하신 분들 마음고생 많이 하실 건데 예. 지금은 일단 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약세 배팅했던 부분에서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리바운딩이 나온다. 예. 하지만 어쨌든 10월, 12월 금리는 계속해서 인하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 쪽을 배팅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계속 유효하게 배팅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채에 그래서 사실은 채권 금리가 낮아지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여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가격이 굉장히 낮다라고 가격은 볼 수 있잖아요. 금리가 높으니까. 그래서 미 국채에 그때 들어갈 걸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저는 많이 계시는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볼 때는 미국채 가격 지금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라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만약에 거기 뭐 몰빵 이런 거 말고 자산을 좀 나눈다고 하면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아마 이제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예.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너무 미리 들어가신 분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시점에 금리가 인하될 거야 생각하고 들어가신 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고생 하셨어요. 많이 했죠. 예. 네, 그거는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왜냐하면 지금 미국 금리가 역대적으로 보면 절대 수치 자체는 높잖아요. 인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보면 이번에도 점도표상에 나왔잖아요. 올해 25bp 두 번 정도 더 하지만 내년에 한 번 정도밖에 더 안 한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점도표 중간값이 3.6에서 내년 3.4. 사실 그 이하로 지금 발표된 내용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의 금리는 적어도 이 밑이나 뭐 1대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3.4에서 멈춰 있으니까 채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희망사항은 그거죠. 언젠가 금리가 일로 갈 거야. 일로 갈 거야. 과거처럼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내년에 3.4에서 더 언급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현실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너무 과도하게 과거처럼 미국 금리가 1.2 뭐 요 수준에서 갈 거야라고 생각하시기는 아직까지는 좀 난관이 많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럼 기대 수익을 좀 낮추는 낮춰야죠. 것도 지금 어쩔 수 없어요. 뭐든지 약간 그런 시대죠. 지금이? 그런 시대죠. 불확실성의 시대고 또 이 뭐 객관적으로 어떤 표현을 하기는 어렵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정책이 사실 그대로 잘 유지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아무리 약달러 저유가 저금리로 간다고 해도 중간중간에 어떤 정책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걸 매끄럽게 이렇게 추세적으로 쭉 내려갈까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 중간중간 계속해서 난관은 나올 거다. 그렇게 보시는 게 편할 겁니다. 아마. 예. 그리고 이제 궁금한 거는 우리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은 원화잖아요. 원화가 강세로 갈 줄 알았는데 의외로 지금 3분기에도 못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요즘에 이제 1370원대까지 내려와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갖고 한 10원 정도 레벨이 낮아지긴 했어요. 그러면 이거 강세로 이제 4분기 지나서 뭐 어떻게 가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이 엇갈리더라고요. 이거는 사람들마다도. 저도 그렇게 과거처럼 내려갈 것 우리가 같진 않죠. 환율 변동성이 굉장히 급하게 움직였거든요. 지금 그렇게 움직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했던 시기부터 작년 11월 달부터 해서 달러 인덱스의 변화를 보면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11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이게 집권 이전 97, 98 이전까지도 낮아졌다가 하는 네. 배당 속에서 우리는 거의 변동성이 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올라갔다 떨어졌는데도 우리는 심지어 환율이 1,400원대 머물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민감도가 떨어졌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원화에 대한 수요가 주식시장에서 유입된 자금이 있기 때문에 좀 늘어난 건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고전했던 이유는 사실 주식 시장보다는 제가 볼 땐 채권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 주식 시장이 많이 떨어질 때도 외국인들이 발을 뺄 때도 뺀 자금들이 외국으로 나가진 않았거든요. 일시 대기하고 있거나 안 그러면 좀 안전한 채권 시장으로 들어왔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채권 시장에서 그 정도 안정적인 수익이 났는데 작년 중반 하반부터 해서 이 채권 스프레드가 좁혀졌어요. 그래서 수익이 안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채권 시장에서 돈을 급격히 빼기 시작하면서 사실 환율이 더 어려워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채권 스프레드가 어느 정도 안정화돼서 수익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면서 유입이 되고는 있는데 과거처럼 폭발적으로 유입되지는 않죠. 그리고 지금 증시에 유입된 자금도 9월달 들어와서 한 7조 가까이. 오늘 이제 한 5천 팔았으니까 한 6조 5천 정도 유입은 됐는데 상대적으로 또 중국 증시가 지금 굉장히 강하거든요. 중국이나 일본도. 그럼 아시아 증시에서 항상 그 돈의 분배가 되면 중국 증시와 우리가 최근에는 그렇게 동전 현상이 강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작년처럼 중국 증시에 너무 과도하게 자금들이 몰려버리면 우리 증시에서는 빠져나가는 현상이 최근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은 우리 원화가 아주 강세로 가거나 이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과거보다 이제 좀 많이 약세화됐던 부분은 조금 덜 하겠지만
과거처럼 그렇게 순간적으로 강세와 약세의 변동성이 보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화의 어떤 방향성에 대한 배팅은 지금은 좋은 투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원화 방향성 배팅은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지금은 보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사실 금통위는 10월인데 요건 다음에 해요. 지금 이 얘기는 다음에 하고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가지고 9월이 통상적으로 약세장이다라는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게 통계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확률적으로 가는 게임인 건데 근데 이게 약세장이라 그러더니 지금 불장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혹자는 그럽니다. 야 이게 불장이 또 이제 20일 지나면 끝날 거야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때요? 지금 이제 3분의 2 지점을 이제 돌아가는 건데 국내 증시는. 일단 우리가 이제 보통 9월장은 약세장이 맞는데 이번은 좀 달랐죠. 왜냐하면 이번은 7월과 8월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달에 걸쳐서 이미 조정을 받았고 연초에 정책적 기대감과 AI 열폭 두 개를 타고 급등했던 증시가 7월, 8월 들어오면서 두 달 동안 거의 기간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9월 달에 받을 조정을 7월 달에 이미 충분히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았고 그 기간 동안 우리에 보면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우리 증시에서 선두했었던 엔비디아나 SK 하이닉스가 조정을 크게 받았거든요. 조정을 좀 받으면서 증시 조정이 좀 선반영됐던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이제 AI 모멘텀이 갑자기 이제 확장성을 가지는. 그러니까 9월 달에 들어오면서 가장 큰 하두는 AI 모멘텀의 확장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빅테크 기업 1고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 했던 이 종목뿐만 아니라 AI가 이제 점차적으로 각 산업 섹터 속에서 확장되는 부분. 이게 9월 달에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발적인 종목들이 너무 많이 났죠. 그러니까 단적인 예가 이겁니다. 9월 달에 왜 잘 가느냐. 미국 증시를 보면 나스닥이 지금 계속 신고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엔비디아가 신고가가 아니에요. 엔비디아는 지금 조정받고 있거든요. 그쵸. 신고가를 갱신 못했잖아요. 네. 근데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아서 신고가를 갱신 못했는데 나스닥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했다. 그럼 누군가가 그걸 다시 이끌고 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누군가라는 종목들이 뭐 예를 들면 오라클이나 브로드컴이나 테슬라도 있죠. 테슬라도 있고 AI의 확장성을 가지면서 기존에 있던 산업 앞에 AI가 붙은 종목들이 다 끌고 갔거든요. 우리로 치면 삼성전기 그냥 MLCC인데 갑자기 이게 9월 달부터 AI MLCC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AI 확장성의 증시를 9월달에 확 밀어 올렸는데 이런 현상은 아마 선물 훔쳐 만기 지나서 다음 주 조정을 좀 받겠지만 연말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포커스를 잘 맞춰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스토리네요. 스토리죠. 예, 이게 뭐 AI를 어떻게 갖다 붙이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나쁘게 이용하면 기업들이 또 그 악용할 수도 있겠지만 들어가면은 또 그러면 어떤 기업이 AI하고 잘 또 접목을 할 수 있느냐 이거를 또 찾는 것도 투자자들의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렇죠. 지금 9월부터 들어오면서 그게 완전히 첨예해졌죠. 뭐 예를 들어서 오라클 같은 기업이 클라우드에 AI 클라우드가 붙으면서 하루에 뭐 30%씩 넘게 올랐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이제 우리도 보면 어떤 종목이냐면 삼성전기거든요. 사실 삼성전기의 MLCC는 우리도 다 알고 있지만 레드오션 중에 레드오션이거든요. 그 삼성전기 맨날 매도 때렸잖아요. 지금 그 증권사에서도. 그럼 내포도 좋지 않았고. 네. 그러니까 MLCC 같은 경우는 레드오션, 뭐 중국 업체에 아마 MLCC를 생산하는 업체를 하면 한 1,000개도 넘을 겁니다. 글로벌하게. 근데 갑자기 이게 9월달에 딱 들어오면서 AI MLCC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AI 칩에 들어가는 MLCC가 뭔가 발열 문제라든지 집적도라는 게 높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MLCC로는 안 된다. 특히 발열 문제가 이제 집적도가 높아지니까 가장 예. 첨예하게 되면서 그냥 MLCC로 안 된다. 이거 가능한 회사가 일본에 무라타와 한국에 삼성이 2개밖에 없다. 갑자기 1,000개가 넘는 MLCC 회사가 2개로 줄었어요. 2개 줄었어. 그러니까 일본의 무라타나 한국의 삼성전기가 그때부터 막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막 올랐지만 일본의 무라타도 막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AI MLCC는 전 세계에 2개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AI 확장성을 갖는 기업들이 갑자기 9월 달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글로벌하게 미국도 우리도 이런 부분들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예전에 그 한미반도체가 처음에 올라갈 때가 그 유일한 기업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경쟁업체들이 나오면서 어쨌든 경쟁업체가 나왔다 이런 게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삼성전기도 이렇게 AI MLCC의 화두가 붙어버리니까 연일 신고가, 목표 주가 상향 이런 얘기가 나와서 사실은 이제 댓글창도 그렇지만 저도 이제 증권업을 오래 하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도 들어 진짜. 아니 갖다 보면 그저께까지 안 좋다 그래놓고 리포트가 갑자기 좋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올라가니까 이걸 어느 장단에 어떻게 춤을 출까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은 진짜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아프죠. 네. 저희가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이런 내용을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마다
대부분 다 AI를 어디다 갖다 붙이느냐는 표현을 항상 듣습니다. 저도 의문이고요. 저도 사실 MLCC가 과연 무라타나 삼성전기밖에 못 만들까라는 의구심은 있죠. 근데 이제 항상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주식 시장이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SK 하이닉스의 골드만삭스가 HBM4부터 큰일 났다 소리 들어서 그렇게 끌어내렸는데 그러니까 불과 2달 만에 지금 매물이 반도체 쇼테이지, 공급 가격 인상 이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말도 안 되게 올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식 시장인데,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왜 나오느냐를 볼 필요가 좀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왜 보냐면 저는 사실 전체적인 사이클이 그럴 만한 시기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지금 어쨌든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잖아요. 금리가 인하될 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그 금리가 인하될 때 첫 번째는 소형주보다 대형주가 좀 수익이 좋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뭐 빅테크 하듯이 대형주가 좋은 거는 그냥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좋다는 거고. 또 하나는 주도주가 안 바뀌어요. 금리 인하 시기는 같은 애들이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10만 원대 샀던 사람들이 네.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까지 끝까지 가는 거죠. 중간에 뭔가 개인들은 순환매를 기대하는데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에는 순환매가 잘 나오지 않고 주도주가 계속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차트를 나중에 아마 자료 화면에 같이 올려드릴 건데 네. 이걸 보면 어쨌든 성장주 그리고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그리고 기술주가 계속해서 주도주 형성을 하고 있고 이걸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금리 인하 시기는 외국이나 기관이 돈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지금 증시에 유입되는 자금이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가 코스피 거래량을 보면 지금은 이제 상승장에서 조금 늘었지만 늘었죠. 굉장히 적거든요. 평소 대비하면. 왜냐하면 증시에 유입되는 자금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기관이나 외국인이 적은 자금을 가지고 주식시장을 운영하면 돈이 많으면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순환매가 나오겠지만 다 때려버리는 거지 뭐. 그렇죠. 네. 근데 돈이 없으면 되는 애들만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걔들만 끝까지 가져갈 거 아니에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딱 그런 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확장성이 예를 들어서 AI가 뭔가 확장성이 나왔다가 좀 사그라들면 경기 소비재나 필소비재나 이쪽으로 좀 넘어가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쪽 넘어갔던 친구들 다 낭패봤죠. 그러니까 7월, 8월에 AI 관련된 기술주들 조정받을 때 경기 소비재로 넘어갔던 미국 투자자들이 지금 다 낭패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냥 거기서 붙어서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AI 안에서 오히려 순환매는 확장성을 가지는 거지 다른 섹터로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 섹터 안에서 계속 돌다 보면 결국은 확장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금리 인하에서 나온 사이클상에서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제가 감히 여기서 하나를 더 예상을 한번 해보는데 뭐가 있냐면 지금은 간 AI 붙여버렸잖아요. 아까 MLCC 말씀하신 AI, MLCC 이제 조만간에 로봇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그게 이제 최종 종착지. 그냥 뭐든지 앞에다가 로봇이라는 두 글자 붙여버리고 주가 처음에 막 올라가다가 나중엔 정말 하는 기업들로 재편이 되고 이게 5년이면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일들이? 그게 이제 AI라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드웨어에서 출발을 해서 반도체부터 해서 그다음에 지금 이제 최근에 보면 소프트웨어 가죠. 기업들 네. 특히 구글 같은 게 치고 나가는 걸 보면 최근에 제일 미국 빅테크에서 겁나거든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어느 정도 옮겨가는 모습이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 종착지는 결국은 온 디바이스 AI. 지금은 온 디바이스 AI를 얘기할 때 우리가 삼성전자, 애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모바일 폰이 휴대전화요. 우선이니까. 근데 사실 그건 아니죠. 최종적인 온 디바이스 AI는 우리가 앞서 얘기했지만 로봇이죠.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챗GPT라는 부분이 나와서 이게 법령으로 넘어가야 되고 이 법령이 다시 온 디바이스 AI 최종 종착지까지 가면 저는 그건 로봇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로봇이 최종적으로 가장 큰 각광을 받지 않을까. 그 로봇이 이제 결국엔 그거잖아요. 일론 머스크 그런 거가 되는 결국엔 그런 세대가 오는 거고 우리 그 채팅창에 MX님께서 구독자신데 제가 삼성전기 주주인데 4년 기다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런 거는 좀 진짜 박수를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눈물 날 것 같아요. 진짜 4년을 물렸는데 제 주변에도 요즘에 8만전자 물타 갖고 7만 8천 원 됐는데 저한테 전화 맨날 오거든요. 야 어떻게 오늘 팔어? 오늘 팔어? 오늘 또 전화 올 거예요 이 친구가. 7만 9천원인데 나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알아서 해라 임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 코스닥 쪽이 오늘은 올라가긴 하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게 코스닥의 키 맞추기가 도대체 언제 일어나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사실은 좀 끝물로 좀 가야 되나요? 시간이 좀 걸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떨 때는 매크로가 중요할 때가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네. 이 사이클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게 좋죠.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에는 대형주가 좋다, 기술주가 좋다, 성장주가 좋다. 네. 그러면 그 추세는 잘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종목들이 언젠가는 약간 과열 양상이나 마지막 불꽃 시즌으로 들어가면 금리가 쭉 인하되다가 예를 들면 내년 한 상반기 1회라고 판단되면
내년 상반기 정도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정체되는 시기가 오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과열 양상이 보이다가 금리가 인상되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 끝물에서 금리가 인상되는 그 정체기와 금리가 인상되는 저 초입에 그때 증시가 이제 과열 양상이 보이거든요. 그때가 중소형주 날라가요. 날라가죠.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그러니까 지금은 좀 아쉽지만 미국 증시가 7월, 8월에 러셀 2000이 상대적으로 조금 강했거든요. 근데 잘 보면 추세장에서 강해야 되는데 조정장에서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장에서 강한 종목은 주도주가 아닙니다. 추세장에서 강해야 주도주거든요. 그러니까 9월 달에 치고 나가야 주도주지 7, 8월에 강한 것은 조정장에 강했다는 것은 비주도주거든요. 그럼 러셀 2000이 7, 8월에 강했거든요. 그러면 역시 아직까지 중소형주가 주도주 등장할 시기는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어쨌든 빅테크 기업과 빅테크에서 좀 확장되는 부품 장비 정도까지 그렇게 보시는 게 좀 좋죠.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은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는 들고 있긴 하고 하이닉스는 들고 있긴 하고 현대차 정도는 들고 있긴 하고 엔솔은 들고 있긴 한데 대다수가 코스닥 쪽이에요. 코스닥 쪽에 들고 있으니까 지금 이 호황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이 파리를 전혀 즐기지를 못하고 그냥 짜증이 나는 거 막 상대적으로 이 소외감만 오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때는 그냥 조금 이제 눈을 좀 돌려야 된다 아니면은 기다려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투자 전략은 예를 들어서 지금 7, 8월 달에 기술 조정받다 이제 9월 때 쳤다는 거죠. 네. 그러면 아마 어쨌든 그 미국 소모품 만기가 지나고 기술주들이 좀 조정을 받을 건데 그럼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이거죠. 기술주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 좀 저평가되어 있는 다른 오르지 못한 종목으로 살 거냐 아니면 기술주가 조정받을 때를 기다릴 거냐라고 하면 지금은 조정받을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주가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 중간중간 7, 8월 같은 조정 구간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많이 올랐다 생각되더라도 그 기술주가 조정받을 때 들어가는 게 지금은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의 주도주 웬만해서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추세 장세 웬만해서 안 바뀌어요. 외국인의 자금 이동을 보십시오. 지금 9월달 들어와서 코스피 시장에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한 5, 6천 빠졌으니까 6조 한 5천 정도 매수했는데 코스닥에 2천억대밖에 매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강세장 같으면 코스피 시장에서 한 6조, 7조 샀으면 그래도 코스닥 시장에서 1, 2조 사야 되거든요. 하나도 안 샀잖아요. 자금 여기만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뭔가 안 올라간 종목에서 지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차라리 주도주가 좀 조정받을 때 과감하게 들어가는 게 지금은 수익률이 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아, 모건 형들이나 골드만 형들이 좀 이게 땡겨줘야 되는데 코스닥 쪽 와가지고 큰 손들이 전혀 그런 게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관세 얘기가 나왔는데도 지금 반도체 쪽은 잠깐 조정을 받다가 그러니까 바이오하고 반도체가 관세가 뭐 자동차하고 비교할 때 너무 좀 괜찮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얘기를 했잖아요. 원래 이 정도면 조정이 와야 되는데 바이오는 좀 왔지만 반도체는 안 오고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영향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딱 그거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약바이오는 지금 거의 최악의 국면이거든요. 근데 반도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할 때 반짝 하루 정도 아니면 그날도 조정받지 않을 정도로 당일 조정했어요.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유는 반도체는 부가돼도 별로 실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하이테크 분야에서 반도체가 가장 중요한데 만약에 미국이 스스로 반도체 관세를 100% 2% 때렸다, 부과를 했다라고 하면 스스로 족쇄를 채는 거야. 그러면 어쨌든 그 반도체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SK 하이닉스가 부담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건 중간재이기 때문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얼마를 때리든 부과를 하든 그건 빅테크 기업들이 부과를 해야 되는데 스스로 자기 족쇄를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관세는 리쇼링을 위한 위험용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업체들도 알고 있고 시장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관세가 100%든 200%든 300%든 실제로 그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부과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아무리 압박을 해도 반응하지 않는다. 다만 이제 미국의 공장을 지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압박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부합을 하겠죠. 그러면 미국의 반도체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금 오하이오 비오텍도 2군데 짓고 있고 삼성전자 2군데 짓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HBM 공장 새로 이제 증설 들어갔고 안 짓는 기업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실제로 반도체 관세 부과되는 것에서 영향을 받을 것은 어쩌면 아주 그 미묘한 그 반도체 장비 부품 업체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마 거의 부가 영향을 받을 경우는 없기 때문에 거의 증시에서 사실 무시하고 가는 거죠.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고 뭐 설마 부각해서 부각하면 너희가 죽는 건데 라는 식으로 지금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업종마다 다르다는 거죠, 이게. 그렇죠. 다르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중국과의 그 관세 협상에서 위협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히토류,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부품 장비 이 두 개가 가장 키 서로가 극한의 대립을 갔을 때 못 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은 히토류 때문이었고 중국은 반도체 부품 장비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로 지금 봉합을 한 거잖아요. 대신에 히토르는 6개월마다 갱신. 지금 이제 미국도 그거에 대항해서 반도체 장비 반입을 건건히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와 나오는 정책은 거의 중국과의 협상을 위한 위협용으로 파악을 또 더 많이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실제로 부과될 가능성은 증시에서 결국 반영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가는 크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바이오는 조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 바이오는 민감하죠. 또 바이오가 약간 이게 트럼프 대통령 자꾸 이게 스토리 텔링이 중요한데 약간 제약 바이오는 지금 그 미국의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굉장히 이제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그 예전에 백신 혐오를 냈던 분이 심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약간 개심죄에 걸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관세 상품 관세 영향이 나올 때 제약 바이오가 굉장히 심할 것이다라는 예측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마지막 말기 때 트럼프 대통령 업체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백신 개발이었거든요. 백신 개발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이제 셀레모니 자축하는 파티에 마지막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 임기가 채 안 남았을 때인데 제약바이오 업체 화이자를 비롯해서 모든 제약바이오 시험에 한 명도 참석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게 그 셀레모니 하는 그 파티 자체가 거의 펑크가 났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제약바이오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진짜 공공연하게 지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개심죄 부분도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사실 무시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는 관세 영향뿐만 아니라 약가 인하까지 맞았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그게 굉장히 너무나 크기 때문에 원래 팬데믹이 지나가면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한 3, 4년 정도 전승기를 고가했거든요. 60년대, 50년대, 뭐 아시아 독감, 홍콩 독감 그 직후에 제약바이오들이 거의 3, 4년 동안 가장 주가 상승률이 높았는데 예.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정책적인 부분 때문에 완전히 상황이 역전된 거죠. 그 제약바이오 쪽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조금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시장에서 인식을 하는 거고 반도체는 그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조금 이제 위기보다는 오히려 주가 조정이 나오면 기회가 아니야 그러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전반적인 섹터 이야기를 해봤고 주도주가 지금 계속 그 민감하게 좀 변하긴 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리고 야 이게 9월이 다 갔습니다 벌써 10, 11, 12, 4분기 하나 남았어요. 올해도 이제 다 갔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올해 증시에서 돈 벌었어? 물어보면은 증시는 올라갔는데 돈 벌었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야 그러면 하반기 이제 남은 4분기 주도주 뭐야 막 이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사실 이 질문을 7월, 8월에 조정 구간에 받았으면 무조건 반도체, 전력기기, 전선, AI 모멘텀 받는 쪽으로 흔들지 말고 가세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갑자기 튀어버렸죠. 너무 많이 올라버렸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를 단적으로 보면 목표 가격을 제가 30만 원, 36만 원 정도까지 말씀드렸는데 오늘 36만 원 찍어버렸거든요. 그럼 과연 여기서 SK 하이닉스를 사서 과거처럼 100% 1%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아니면 40, 50%라도 수익을 낼 수 있냐라고 보면 이제 누구도 얘기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전략이 이제 굉장히 세밀해져야 되는 시점은 분명히 온 것 같고 그럼 여전히 말씀드렸던 대로 AI 모멘텀을 받는 반도체나 전력기기가 상당히 중심에 있어야 되거든요. 내 포트에 그게 적어도 상당 부분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채우냐가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놓고 보면 삼성전자 비중이 이제 조금씩 높아져야 되는 시기는 맞죠. HBM4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면 어쨌든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가 이제 어느 정도 나눠먹기 시기를 본다 보면 삼성전자 그러면 삼성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에서 이제는 지금까지 후공정 쪽에 가장 집중돼서 우리가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전공정 업체도 조금 봐야 되는 거예요. 메모리 반도체 쇼테지 얘기가 나오니까 삼성전자 관련되어 있는 전공정 반도체 업체들 그리고 기존의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후공정 업체들 여기까지 포함해서 잡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상승 여력이 좀 더 큰 섹터들 같은 경우 보면 전력기기 같은 쪽. 그러니까 전력기기는 정말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단순하게 뭐 최근에는 AI 데이터 센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전력이 부족해 이런 얘기를 하지만 예. 사실 우리가 뭐 생활 이 전력기기에 불을 지폈던 것은 전기차부터 시작을 해서 데이터 센터, 친환경 에너지 여기에 미국이 지금 또 한 가지는 그것도 있죠. 저렇게 관세 수입으로 많이 벌어들인 돈을 어디에 할 거냐. 물론 재정 악화시킨 것을 감소시키겠지만 일부는 그동안 돈이 없어서 전혀 손대지 못했던 인프라 개선을 분명히 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인프라 개선할 거라는 것은 돈이 들어오면 분명히 할 거라 생각하면 결국 그 인프라 개선도 전력 관련된 인프라가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전력 인프라. 그러면 전력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지금 장기 호황을 구가할 수밖에 없고 그게 반도체 사이클보다 오히려 더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AI 모멘텀을 받는 쪽에서 길게 갈 수 있는 것과 좀 짧게 봐야 되는 것을 구분해야 되고 이제는 골대 들어오면서 아까 가장 강조했던 AI 확장성을 가는 이게 AI야 싶은 정도의 확장성을 가지고 나가는 쪽에 포트를 일부러 편입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본연의 섹터의 앞에 AI가 갑자기 붙기 시작하는 종목들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그 종목들이 아마 연말까지는 시장을 좀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원전이나 우리가 실적으로 왔던 얘기하는 원전이나 방산이나 이런 쪽은 옥석 가리기로 제가 볼 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는 실적 위주로 가야 될 것 같고 정책 관련된 종목은 이제 좀 돌다리를 이제 두들겨 봐야 될 시점이 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반기부터 양대축이거든요. AI 정책 이 두 가지가 그 증시를 이끌어왔던 그 양대축인데 이 정책 쪽에서는 지주사나 금융사 위주로 본다고 하면 아마 이제 이거는 점점 이제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항상 그렇지만 신중국가 들어서고 2달, 3달, 4달 들어가면 증시에 반응되는 민감도가 확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시기가 점점 와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치는 좀 낮춰야 된다. 그럼 여전히 AI 관련된 종목에서 확장성을 가져간 쪽. 이 연말까지는 이거 위주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안전하게 가자. 그렇죠. 그리고 그 추석까지가 지금 사실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추석 때 뭐 하세요? 추석 때 예. 오랜만에 좀 쉬어보려고. 어디 안 가세요? 네, 어디 가지는 않고 아마 그때 연휴가 길어서 아마 움직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네. 그냥 집에서 약간 이제 오랜만에 곰이 되어보는. 그런 고민. 예. 저희 같은 쪽에 금융 쪽 관련된 일을 하면 가족들이랑 어디 갈 수 있는 시기가 정말 추석 설날밖에 없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항상 그때 가면 사람이 제일 많고 가격도 제일 비싸고 제일 안 좋을 때 가서 네, 애들이 짜증을 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애들이 다 이제 성인이 이제 되고 있지만 어렸을 때 항상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추석 때 그냥 가까운 근교에서 그냥 조용히 쉬는 게 좋다. 그러면은 주식은 파실 거예요 그 전에? 그러니까 왜 여쭤보냐면은 출금 이슈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출금이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제 다 학습이 돼가지고 그 주에는 이미 다 출금이 돼 있더라고요. 필요한 자금들은. 그래서 오히려 다음 주부터 이게 출금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좀 미리 선수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이게 잠깐 한 2, 3년 전부터 제가 좀 경험적으로 느낀 이건 뭐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닌데 현상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연휴가 좀 길거나 추석 뭐 명절 연휴가 있으면 거의 그 전에 파는 게 매도하는 게 개인들 위주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그 긴 연휴가 있을 때 매도 주체가 외국인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최근에 보면 외국인 기관은 연휴를 앞두고 매도를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연휴를 앞두고 돈이 필요해서 매도하는 개인들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매도 주체가 개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휴 때 좀 불안한데 싶어서 그 전에 매도를 하고 갔다 오면 거의 증시가 올라갑니다. 이상해. 네, 그래서 예. 좀 필요한 자금들을 미리 차라리 조금 더 인출을 하시고 오히려 연휴 때는 견뎌보시고 또 지금 장이 좋은 시기가 분명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다음 주 정도에 좀 선반영돼서 만약에 선물주 만기 후에 기술 조정돼서 좀 빠지면 오히려 제가 봤을 때 미국 증시는 연휴 9월 후반 오히려 연휴 때를 기점으로 해서 또 상승 구조를 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휴 때는 최소한의 필요한 자금만 빼시고 한번 견뎌보시는 게 어떨까. 그럼 오히려 그러면 거꾸로 보면은 이번에 만약에 다음 주에 그런 선수요 얘기 분명히 기자들은 기사를 쓴다고 100% 쓴다고요. 그 기사 나오고 그럼 또 이제 또 개인들은 이렇게 표현 한 번만 하겠습니다. 쫄리거든요. 예. 그렇죠. 또 팔고 싶고 그때 오히려 조정이 만약에 그 심리를 이용해서 오면 그때 내가 만약에 못 담았던 종목이 있으면 100만 원을 살 거면 한 30만 원 정도 사는 건 어때요? 뭐 괜찮죠. 제가 볼 때는 저는 지금도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정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증시가 멈추겠지만 제가 요 차트는 나중에 아마 자료 화면 때 나갈 건데 가져온 채권 중에 하나가 지금 사람들이 지금 궁금한 게 불안한데 증시가 언제 꺾일 거냐라는 부분이잖아요. 언제 꺾일 거냐 보면 최근에 나온 차트입니다. 이 차트를 보면 지금 차트 띄워드릴까요? 네 띄워주셔도 차트 좋고요.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PD 선생님.
요 차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7월 달에 8월 달에 AI 버블론이 진짜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버블이 실제로 나왔을 때 주식 시장이 과연 언제 고점을 형성했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버블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때가 그러니까 최근 시점을 가정하자는 거죠. 네. 저게 이제 27년도 99년도 닷컴 버블, 그다음에 2020년도 나왔던 버블. 네. 그때 요 세 가지를 보는데 이때 마지막 금리 인하 시점부터 증시의 고점이 그러니까 증시가 얼마나 더 상승했느냐, 고점이 예. 언제 형성되냐를 보면 저게 17개월, 21개월, 24개월입니다. 한참 뒤네. 그렇죠. 네. 그럼 지금 우리 마지막 금리 인하는 언제예요? 내년 한 번 남아 있잖아요. 그때부터 해서 저 정도 기간까지는 주식 시장이 한 1년 상승했다. 반? 그렇죠. 상승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버블이라고 지금 상태가 버블이라고 가정을 하고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실제 우리는 지금 뭔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주식시장은 훨씬 더 남아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과거치가 현재를 모두 대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예. 이제 우리가 저런 버블을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지금은 적어도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꾸준히 주식을 사는 게 유리한 국면이죠. 근데 이 얘기를 제가 7월달, 8월달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 왜 안 오셨어요 저희한테? 그러니까 그때를 부르셔서 제가 이제 나와서 좀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제가 약간 이거 김은국 조세호 같았어 지금.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예. 그래도 조정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자. 다만 주도주에 딱 압축해서 주도주는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몰빵하면 안 되잖아요. 아유 그럼요. 주식은 항상 분할 진입, 분할 청산을 습관화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 타이밍을 잡을 필요가 없이 편안하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저점에서 어떻게 사고 고점에서 어떻게 팔겠어요. 저도 항상 저점에서 어떻게 물어보시면 저는 항상 얘기하는 저점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 통과하는 지점이다. 저점에서 누가 사지를 못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항상 분할 진입, 분할 청산. 지금은 조정은 기회.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여담이긴 한데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보통 거기서 20%는 더 깎이더라고요. 그럼요. 항상 네. 지하가 있고 지하 또 지하는 밑에. 그 밑에 또 지하 2층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점을 저점 고점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하죠. 주식시장에서. 저는 그래서 요즘에는 20% 빠진다고 생각하면은 한 3번 정도에 나눠서 사면은 5번 정도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강조드리는 게 주도주 같으면 최소 3번에서 5번. 모멘텀으로 좀 스윙 관계로 조금 짧게 보신다 하더라도 적어도 2-3번에 나눠서 사셔라. 그러면 굉장히 좀 편안한 마인드가 됩니다. 그리고 손절의 범위도 좀 제한시키지 않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확한 타점을 잡고 정확한 타점을 잡으려고 하면 손절도 굉장히 어려워요. 익절도 어렵고. 맞습니다. 근데 제 친구한테 분할 매수하라 그랬더니 하루에 다 하더라고요. 하루에 5번에 나눠서 하더라고요. 걔는. 이게 분할이긴 한데. 네. 그렇게 분할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까지